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 박변율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역사편입니다. 역사. 그래서 설 연휴 동안에 그래도 야구 이야기, 이제 시사인 개똥철학, 그리고 이 공소교대까지 그래도 이제 하나씩은 다 올리는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합니다. 예, 뭐 저 스스로하고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기다려주신 분들도 계시긴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이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이고 2월 12일 예,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 역사적으로 잠깐만 얘기해 보자면 전 일단 생각나는 게 85년도에 2.12 총선. 예, 그때는 총선이 이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 민정당과 전두환 일당이 총선을 일부러 빨리 한 거죠. 예. 김영삼, 김대중의 이제 막 사면 복권이 됐는데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택 연금을 하거나 망명을 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전두환이가 좀 자신감이 붙을 때였고요. 아시안 게임에 88 올림픽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반대급부로 외국에서 압박도 들어온 겁니다. 야, 니네 이제 최소한 중진국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치가 너무 이렇게 암흑기여서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전두환의 유화 조치였죠. 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온갖 꼼수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마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요즘도 총선 때긴 한데 채 3주가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당시 통일민주당이었죠. 통일민주당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그 양김씨의 어떤 그 전두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서막이 시작됐던 게 바로 85년 2.12 총선이에요. 예. 바로 그 2월 12일인데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일단은 설 전에 수업을 다 땡겨서 하는 바람에 내일까지는 이제 좀 쉴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수요일 수업부터 다시 이제 또 기존의 학생들 수업을 또 하면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마무리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공수교대 또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튼 야, 박진행이한테 수업 좀 한번 좀 더 맡겨보자 하시는 분들은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제가 또 중간에다가 넣겠습니다. 오늘은 52회 한국사 능력시험. 그러니까 52회면은 그래도 이게 3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드디어 한국사 능력시험이 또 심화 시험도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시험은 이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이제 기본하고 심화를 다 본다. 그러니까 심화 시험은 1년에 4번이 있어요. 예. 쭉 갑니다, 심화는. 근데 기본은 1년에 2번만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심화 능력 과정에서 뭔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1개씩은 지금 만드는데 많이 좀 목말라 하시는 분도 계신 건 압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자료를 찾아서 복붙하는 것도 있고 제가 타이핑하는 것도 있고 이 수작업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되 이제 올릴 때 그래서 제가 좀 하는 게 문제만 띨랑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다른 거 혹시 이제 배경 지식 또 알아둬야 될 거 없나 이것까지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요것만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제가 이제 자료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 까만 것만 또 충분히 보시면 예 아마 다른 것까지 대비할 때도 도움은 충분히 되실 거다. 저도 요즘 다시 공부하는 기분이에요, 진짜. 예, 그래서 52회 후반부는 이제 또 5문제가 있는데 각각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역사의 주요 지도나 지리서. 예. 이거는 한국지리 하신 분들은 비교적 쉬운데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고 늘 나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들 몇 번 보시면 알겠는데 갑오개혁이 3번에 걸쳐 있었어요. 에? 왜 3번이야? 예, 1차, 2차 그리고 을미개혁을 혹은 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합니다. 얘의 차이점이 뭐냐?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아마 특히 문과였던 분들은 특히 그 한국사 시험 볼 때 아주
헷갈려 죽겠네. 이게 뭐야? 막 이랬던 정말 잘 나오는데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광고 타임을 들어갔다가 후반부 3개는 앞에 2개에 비하면 설명할 양은 좀 적어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뭐냐, 하나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인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문제. 자, 그리고 이제 43번은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나는 누구일까요? 예.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요는 비교적 쉬운데 선지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좀 챙겨봤고, 마지막이 이제 그 YH 무역 사건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YH 무역 사건이 박정희가 총 맞아서 죽은 거의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5문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지금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서 문제하고 이 갑오개혁, 예, 요번에 한번 다 털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요 부분이 좀 설명이 기니까, 예, 요거는 참고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예, 설 연휴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한국사 인증시험 있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결과 최소한 3급은 얻으셔야지 이제 자격증에 좀 써먹을 대개는 2급을 따셔야죠. 그죠? 예, 1, 2급을 따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참 좋겠다. 어쨌든 70점을 넘어야 2급이고 80을 넘어야 1급입니다.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 자, 한번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지도나 지리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택리지, 동국지도, 대동여지도, 동국여지 승람, 그리고 조선방역지도. 이건 뭐지? 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거는 정약용 선생의 아방강역고라는 거예요. 방역 들어가는 건 난 그거밖에 모르는데 뭐지?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도나 지리서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함부로 가지고 다니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왜? 이거는 나란이라는 사람들 내지는 국방 쪽과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예. 지도조차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정보를 모은 게 이제 지리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한 5개 중에서는 일단 그러면 조선 전중기 때 해당하는 거는 뭐냐? 동국여지 승람입니다. 이거에 나중에 이제 동국여지 승람이 좀 보강이 돼요. 그게 새롭게 늘린 동국여지 승람. 그래서 조선 전중기 정부가 지도 지리서를 다 관리하던, 그래서 이거를 나라관자를 써고 관찬이라고 합니다. 관찬 시대 지도는 동국여지 승람 저거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택리지, 동국지도, 대동여지도, 조선 방역지도는 전부 다 조선에서 이제 그 실학의 열풍이 불고, 이제 조선도 어쨌든 슬슬 명청을 통해서 서쪽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게 지도나 지리서라는 게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 좀 실생활에 유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개인들도 만든다. 그래서 개인 사자를 써갖고 사찬입니다. 사찬. 그래서 이제 사찬 시대를 반영하는 지도는 택리지, 동국지도, 대동여지도, 조선방역지도, 그리고 제가 앞에 살짝 언급했던 아방강역고, 예, 이런 것들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동국지도가 이게 2번 나와요. 뭐냐? 한 번은 세조 수양대군이 정촉에게 야, 지도 좀 만들어봐. 얘도 동국지도고요. 그리고 영조 때 정상기가 우리 지도에서는 거의 최초로 축척 개념을 도입합니다. 백리척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백리는 지금은 쉬워요. 지금은 40km 정도를 백리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40km다 아니다, 45다 아니다, 50km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근대화가 되냐 안 되냐의 척도 중에 하나가 도량형, 즉 길이나 무게를 재는 단위가 통일되냐 안 되냐라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백리는 지금처럼 뭐 십리가 4km니까 무조건 40km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정상기의 이 조선 후기의 동국지도는 그래서 이것을 영조 임금도 직접 봤대요.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정확하단 말이야? 예, 라고 해갖고 그런 거 보면 영조대왕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왜?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야, 이 지도를 네가 왜 만들었어? 너 시월로 청나라나 왜 간첩하냐? 이랬을 건데 오호 이거 대단하다라고 해갖고 오군용에도 사용을 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백리척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동국지도는 두 개다, 두 개. 예. 그리고 대동여 지도 이건 너무너무나 유명한 지도죠. 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보시죠. 택리지는 이것도 이제 영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서나 지리서가 빵빵 터진 거는 영종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중환이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실상 인문지리서다. 그러니까 인문지리서라는 건 뭐냐? 누구나 자기 목적에 맞게 볼 수 있게끔 만든 지리서다라는 거죠. 특히 문과에서 아니면은 고1 공통사회에서 지리 쪽을 보신 분들은 택리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택리지가 정말 획기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여기 기록엔 있습니다만 별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 파력지, 파력가거지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보세요. 택리지는 사민총론, 팔도총론, 복거총론, 바로 이 복거총론입니다. 지리서에서 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있어. 그 조건이 몇 가지 있지. 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 네 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지리. 어떤 지리적 이점이 있어야 된다. 뭐 이거는 당연히 뭐 그 풍수지리, 그러니까 이중환의 택리지는 풍수지리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 그거 살기 좋은 데야. 그다음 인심이 좋은 데가 있지. 그리고 또 아주 풍광이 빼어난 데가 있어. 그래서 지리, 인심, 산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생리예요, 생리. 이건 뭐냐? 살아가는데 이익되는 것도 있지. 근데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냐? 모든 교통이 다 사통팔달하는 곳.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결절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야, 여기는 사람이 붐빌 수밖에 없어. 사거리, 오거리, 뭐 아니면 역세권 이런 개념을 처음 말한 게 이중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택리지 팔도 지리지를 참고해서 성종 때 완성됐다. 이중환은 영조 때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가의 선지에 보시면 팔도 지리지를 참고해서 성종 때 완성됐다. 성종이 지도도 만들었다고? 자, 다시요. 세조 때가 정척의 동국지도. 여기부터 해야 되겠구나. 태종 이방원 때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래서 혼일강리도라고 합니다. 중국을 제일 크게 그렸고 조선을 두 번째로 크게 그렸다. 그런데 그것만 빼면 있을 건 다 있어요. 예, 인도도 표시되어 있고 일본도 표시되어 있고 동남아도 표시되어 있고 한데 크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크기인 거죠. 그거고 그리고 세조 때가 동국지도. 예, 그런데 성종이 야야야 그 역대 그러니까 자기 앞에 8명의 왕들이 남겼던 거 다 싸그리 모아갖고 다시 만들어봐. 그게 동국 여지승람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팔도지리지를 참고하여 성종 때 완성한 건 택리지가 아니라 동국여지승람이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번은 틀린 거예요. 자, 2번. 정상기가 백리척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동국지도가 세조 때인지 아니면 영조 때인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설명하는 걸 수도 있겠네. 자, 물론 이거를 정답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거 킵해야죠. 정답 후보네. 자, 그다음 한치훈이 500여 종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자, 이 한치훈하고 조선방역지도가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한치훈은 이 사람도 실학자예요. 그런데 해동 역사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역사라는 거는 결국 뭐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리고라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치훈도 실학자예요. 예, 실학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치훈의 해동 역사 중 지리고를 말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대동의 지도는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동국여지승람 복거총로에서 거주지의 이상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건 택리지에 대한 설명이네. 그러니까 아니죠. 자, 그다음 목판으로 인쇄되었고 심리마다 눈금 표시. 심리마다 눈금. 이거는 김정호 대동여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럼 답은 2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른 것들도 한번 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택리지하고 동국지도는 충분히 설명이 좀 된 것 같고요. 자, 대동여 지도 뭐냐? 분첩
절첩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만 써도 되고 다 붙여서 이으면은 전국 지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는 하나로만 써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지역 지도가 되는 거고, 그거를 쫘라락 이어붙이면 전국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첩 절첩식이다. 이거. 그다음 지도에는 기호가 또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기호는 김정호가 뭐라고 했냐? 지도표. 예, 라고 말을 했고요.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특징, 심리마다 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 점만 보면은 이 사이사이가 심리구나, 이걸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하나 아쉬웠던 건, 정상기가 축척을 쓸 정도면은 김정호 정도면 이제 해발 고도까지도 표시가 좀 돼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측량 기술이 없었나 보죠. 예. 근데 김정호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안 된 사람이에요. 고종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처음에 의심했다고 그러죠. 야, 너 이 지도 왜 만들었어? 그거 왜 이렇게 정확해? 예.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해발 고도까지는 표시하기가 좀 그러니까 요거는 굵기로. 그러니까 이제 산맥인데 굵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건 높은 산맥, 낮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건 낮은 산맥, 이렇게 표시했다라는 거죠. 요 정도까지는 대동여 지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동국여지 승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종 때 일단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중종 때가 되면은 이거를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합니다.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니까. 그죠? 그래서 신증 동국여지 승람을 만들었는데, 얘는 각도의 지리, 그리고 역사, 풍속, 궁궐, 학교, 효자, 연려, 성곽, 산, 하천, 토산물, 그러니까 다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여행 정보서. 예. 그래서 종합 인문지리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관찬지리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조선 방역지도하고 이제 아방 강역고가 되는데, 조선 방역지도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도 사실은 보물이에요, 보물. 그런데 조선 방역 지도는 국보입니다. 그럼 이건 뭔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지도에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밑부분에 보면은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의 관등성명이 뭐냐면 이제 직책하고 이름.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이 선생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국보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팔도의 주연 및 수영, 병영. 수영은 해군기지, 병영은 육군기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만주하고 대마도까지도 우리 영토로 표시를 해놓고 있다. 예. 그러니까 국보의 가치가 있는 거죠. 만들어진 거는 이 선생이 있는 거니까 명종 때가, 이 선생이 명종에서 선조 때까지 사시던 분이니까 요 때가 유력하지 않냐. 정확하게는 1557년경이다. 그래서 조선 방역이라는 것도, 야, 우리 국방에 관련된 어떤 주요 기지 영토가 뭐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선 방역 지도는 정확히 말하면은 그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요 과도기 때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5개를 한번 얘기해 보죠. 택리지, 동국지도, 대동여지도는 명확한 조선 후기, 동국여지 승람은 조선 전중기, 그리고 조선 방역지도는 조선 중에서 후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한치운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동 역사 71권 중에서 지리고, 예, 고는 이제 고증, 기록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운 같은 경우는 이 지도를 만들었을 때에는 거의 정조 말년에서 순조 때, 요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방 강역고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지도 지리 사는 게 다 털고 가는 거죠. 예. 정약용 선생이 아방, 내가 사는 나라의 강역, 영토를 한번 표시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지도인데, 이게 뭐냐, 각종 역사서들을 보니까 이게 하다못해 평양은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고 위치가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 기록들을 싹 찾아갖고, 야, 네가 말한 평양이 여기라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야 우리나라의 지리나 위치는 어디고 그래서 국경은 어디야라고 표시를 일일이 다 찾아갖고 교정을 한 정말 대단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은 한사군의 위치, 발해, 함경도, 평안도가 어디냐라는 거, 그리고 국내성, 환도성, 위례성, 폐수, 예. 그리고 또 잘못 기록된 지리서의 정정, 예.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지도죠. 지리서죠, 그죠? 지리서죠. 강역고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 정리가 됐으면은 답은 2번인 건 충분히 아셨을 것이고 아마 엔간한 지도 지리서 문제도 이 정도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러나 한번 체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 35번인데요. 그동안 국정 논의를 주도한 군국 기무처가 폐지됐다는 건 군국 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을 했던 초헌법적 임시기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네 이제는 김홍집과 박영효가 주도하는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한다네. 자,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박영효예요. 박영효가 있으면은 이거는 2차 갑오개혁이고요. 근데 박영효가 사라지고 김홍집이 마무리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을미개혁, 즉 3차 갑오개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일단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1, 2, 3차 갑오개혁은 공이 일본이 개혁이라고 말하고 조선을 겁박해갖고 이루어진 반강제적 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근대화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오히려 개혁이라기보다는 경장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갑오경장. 경장이라는 게 뭐냐? 싹 한번 다시 뜯어 고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개혁이란 말로 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개혁은 박영효가 있으니까 2차 갑오개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일단 1차, 2차 때 무슨 일이 있었지 구별해야 되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만 1차 갑오개혁 때는 청하고 동학이 다 존재하고 있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동학 농민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단 야, 안 되겠다. 조선을 먼저 찜 해놓자. 찜만 한 겁니다. 찜. 그리고 야, 우리랑 빨리 개혁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입맛에 맞는 개혁을 반도 못했어요. 예. 그런데 요 박용효와 김홍집이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청일전쟁 거의 마무리돼가고 동학도 우금치에서 거의 다 작살을 내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야, 우리한테 방해될 게 없네. 자신들의 본심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번 거 꼭 참고하세요. 관찰사. 야, 이 새끼들 왜 이렇게 권한이 센 거야? 야, 일단 관찰사가 다스리는 구역을 좁혀. 그걸로도 모자라서 관찰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 군대를 동원한다고 웃기고 있네. 사법을 한다고 웃기고 있네. 세금도 걷는다고 웃기고 있네. 야, 그거 다 뺏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3차 을미개혁을 왜 했냐? 이러고 나면은 조선이 보호국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삼국 간섭이 훅 들어오는 거를 이제 명성황후 민비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서 자꾸 EJ 외교를 하니까 일본이 경고를 하죠. 저 아줌마 이러다 죽어. 그랬더니 명성황후 훅 끼고 있네. 아이고, 근데 진짜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을미사변으로 민비를 제거한 다음에 민비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예, 그것도 일본의 군인들을 낭인, 이게 야쿠샤예요. 야쿠샤로 분장을 시켜서 자작극을 벌인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이죠, 이건.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박용효가 좋게 말하면 개혁가인데 나쁘게 말하면 약간 똘끼가 있습니다. 왜? 고종의 사위예요, 박용효는. 그래서 금, 릉, 위라고 불렸습니다. 위가 사위. 예, 왕의 사위할 때 위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너무 나대니까 박용효는 심지어 장인도 버린 거예요. 고종도. 야, 너 뭐야 이 새끼야. 심지어 박용효를 데리고 온 일본도 버립니다. 예. 그래서 2차 갑오개혁 때 잠깐 보였던 박용효는 다시 일본으로 또 도망을 가요. 그래서 3차는 야, 김홍집 일로 와봐. 예. 너 친청파 온건개합한 거 아는데 이제부터 일본이랑 협력할래 안 할래?
예, 예. 그래서 하게 된 게 을미개혁입니다. 이게 이제 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사람들이 아무리 요즘하고 똑같습니다. 민심이 아무리 무지몽매한 것 같아도 그 정도는 아는 거죠. 야, 제 청나라 앞잡이였던 김홍집이 아니야? 근데 왜 이제 일제 앞잡이가 됐어? 그리고 뭐? 우리 명성황후가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서 을미의병이 일어나죠. 이때 김홍집은 군중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리고 고종이 이걸 핑계대고 야 일본 나 보호해준 다음에 의병도 못 막아?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툭 낍니다. 이게 아관파천이죠. 이러면서 일본이 1894년부터 96년 초까지 자기들 간에는 청물리쳐, 동학물리쳐, 삼국간섭바다, 그리고 명성황후까지 욕먹어가면서 제껴 이 2년간 노력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된 게 바로 요 1, 2, 3차 갑오개혁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차 때 군국기무처라는 초법적 기구에서 법령을 막 쏟아내다시피 했습니다. 잘 될 리는 없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의정부와 국내부로 구분한다. 그리고 의정부 밑에 8아문을 둔다.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 6부가 아니고 8아문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경무청을 신설했고 그 다음에 18등급을 축소해요. 12등급으로. 대신 과거제를 없앱니다. 그리고 주임관과 판임관의 임용은 의정부에서 혹은 각 아문의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들이 직접 뽑는 걸로. 그래서 이때 과거제 폐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1차 말하는 거예요. 1차. 그 다음 이거 중요하죠. 개국기년을 반드시 사용하라. 우리는 더 이상 청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개국기년에 낚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1차예요. 1차. 자, 그 다음 1차에서 제일 유명한 거. 반상과 문벌을 혁파하고 문무 좀비 차별 폐지 그리고 공사노비법 혁파. 그래서 이때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되는 겁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천인은 면천하고 연좌법이 폐지되며 양자제 개선, 조혼 금지, 과부제가 허용.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노비제도 폐지하고 과부제가 허용.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직 1차예요. 자, 탁지아문이 모든 재정을 맡는다. 그러니까 이제 1차 때는 아문이야. 아문. 예.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부 이걸 아문으로 부른 겁니다. 그죠? 예, 그렇고 그리고 은본위제를 채택한다. 그리고 물납 대신 금납. 이게 무슨 얘기냐? 조선은 세금을 다 물건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야, 앞으로 돈으로 내. 그죠? 그리고 도량형의 통일. 여기까지가 다 1차예요. 자, 그 다음.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었죠. 왜? 일본의 압박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일본 화폐가 조선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 방공령을 금지한다. 그리고 동학은 동비. 그러니까 폭도다. 같이 진압하자. 이 내용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2차는 야야야 아예 법을 만들어. 이게 뭐? 홍범 14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헌법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때는 이제 뭐냐? 청나라하고는 절연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으니까. 자,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걸 이제 아예 헌법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국왕이 직접 정치하고 왕실하고 종치는 빠져라. 내정개혁을 실시해라. 이걸 아예 1항, 2항, 3항, 4항 정한 게 홍범 14조. 그래서 2차 갑오개혁의 상징은 홍범 14조죠. 그죠? 자, 그렇고 2차는 결국 어떻게 되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은 뭐냐? 8아문 중에서 농상하고 공무를 합쳐요. 그래서 7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1차는 8아문, 2차는 7부. 아셨죠? 예. 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뭐다? 일본이 되게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야, 관찰사 권한 너무 많아. 없애. 라고 해갖고 8일도 대신에 23부. 그죠?
그리고 징세서라는 걸 둬서 관찰사가 도마다 세금 걷던 거 징세서에서 걷도록, 즉 관찰사에게서 경제권을 뺏은 거예요. 그다음 지방군하고 중앙군, 이제 이걸 두기 시작한 거죠. 친위대 진위대란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친위대 시위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찰사가 도마다 동원할 수 있던 군대 징집권도 뺏은 거고, 그 다음 사법권, 야 재판도 관찰사가 한다고? 그래서 이때서부터 재판소하고 법관이란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관찰사의 권한을 뺏기 위해서 첫 번째, 관할 구역을 확 좁혀버린 거죠. 그리고 세금도 다른 데서 걷게 한 거죠. 사법재판도 아예 사법재판소에서 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군대를 징집하는 것, 이거는 왕만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뭐 고종만 우리가 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1895년 1월에 고종이 또 교육입국 조서라는 걸 발표해요. 그러면서 한성, 그러니까 한양이죠, 사범학교를 만들고 외국어 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114명의 유학생이 파견되기도 해요. 예. 그죠? 요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3차 을미개혁,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뭐 근데 하나 하셔야 될 건 있어요. 박용효가 너무 과격하게 막 나가니까 다시 쫓아내고 김홍집을 불러요. 자, 그래서 소학교, 이게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무회의소, 그리고 건양이란 호칭 쓰자, 그 다음 대군주 폐하란 호칭 쓰자, 양력을 쓰자, 지석영의 종두법을 채용하자. 근데 문제는 단발령 하자. 그런데 을미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명성황후를 죽인 걸 감추기 위한 것도 있었던 거야? 일이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을미의병 김홍집 맞아 죽고 고종은 악관으로 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개국기년을 쓴다, 공산오비 혁파, 6조에서 파라문이 되고 과거제 폐지. 3, 4, 5는 전부 1차 가보개혁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만 남았네? 8도에서 23부.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자, 통리기무함과 12사. 근데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죠. 통리기무함과 12사 앤드 별기군까지 알아두세요. 왜냐? 이건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사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보고 특히 영남에 있는 선비들이 분노를 해서 영남에서 상소문에다가 줄줄이 연대 서명을 하는 영남 만인소가 올라와요. 자, 영남의 선비들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고종이 대원군을 하야시키듯 우리말을 들어주겠지? 근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고종이 웃기고 있네. 야, 영남 만인소 주동자 다 투옥시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근대화 기구를, 이제 고종의 첫 작품인 거죠, 이게. 그죠? 통리기무아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12개, 그래서 이때 뭐 박몽국, 기기창 뭐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식군대 별기군을 설치하면서 5군영, 너무 많아, 2영으로 통폐합, 이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188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두 문제만 설명하는데도 지금 한 28분 정도가 걸렸어요. 왜? 제가 싹 다 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끊고 또 뒤에 세 문제는 이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리서하고 1, 2, 3차 가보게요. 이쯤 되면은 거의 이거는 마스터 하셔도 됐다, 마스터 하던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뒤에 세 문제로 또 찾아뵐게요. 잠시 후에 뵙죠. 네, 자, 중간 광고까지 보여드렸고요. 야씨, 두 문제 하는데 30분이면 어떻게? 예, 근데 뒤에 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까지 시간 안 걸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52회에서는 지도 지리서에 대한 이해하고 가보개혁 1, 2, 3차를 마스터해라. 예, 이게 3점짜리 문제의 가장 큰 주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후반부 세 문제에도 보면은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볼게요.
39번 여기는 어디일까요?입니다. 자, 동삼동 패총전시관. 패총은 조개 무덤인 건 아시죠? 조개? 그럼 이거 신석기인데? 자, 그럼 문제는 동삼동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자기 지역인 분은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 부산 영도 바닷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닷가. 그러면 신석기 때 빗살무늬 토기도 있고, 뭐 이제 뭐 주로 이제 어업을 이때서부터 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조개 무덤도 있고 뭐 생선 뼈도 있고, 맞아요. 거긴데 이 동삼동이 또 더 유명한 건 뭐냐? 지층을 파면 팔수록 왜 신석기도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층층별로 신석기 시대별 유물이 다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부산 영도의 동삼동입니다. 그 다음 정발. 정발은 임진왜란의 첫 어떻게 보면은 그 포문을 두들겨 맞은 장군이죠. 그래서 이제 정발 그리고 이제 동래부사 송상현 이렇게가 일단 야, 큰일 났다. 도망 안 돼. 그래도 싸워야지. 예, 그 정발과 송상현.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지금은 동래가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부산하고 동래는 별개였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일본하고 주로 거래하는 상인 중에 내상이라고 있습니다. 내상. 이 내가 동래할 때 내예요. 동래. 동쪽에서 오면은 딱 닿는 곳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마산하고 창원이 별개였다가 지금 창원시 마산 구가 된 거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발의 충절 정공단. 예. 저기는 이제 그 부산성.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뚫리니까 동래부사 송상현. 이렇게 그 뻥뻥뻥뻥뻥 뚫리는 거죠. 거기고. 자, 안희제와 백산상해. 자, 이 백산상해는 왜 중요하냐? 사실 신민의 때서부터 연통제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 근처에, 그러니까 북쪽에는 이룡상해라는 게 있었고 남쪽 부산에는 백산상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겉으로 보면은 뭐 서적이나 도자기 파는 데 갔습니다만 사실은 독립자금이라든가 군자금이 전달되던, 그래서 이게 임정 때도 그대로 활용이 되죠. 그게 연통제와 교통국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백산상해도 부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시수도 한국전쟁 때 결국 뭐 몇 번 옮겼습니다만은 부산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도 52년 선거를 해요. 이 52년 선거를 이승만이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헌법안을 살짝 뽀록으로 바꾸는 발췌개헌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따가 발췌개헌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부산 정치파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총선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게끔 한 것을 그렇게 하면 질 것 같거든요. 한국전쟁 때 워낙 헛발질을 많이 해갖고 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거를 야, 아직 우리 국민들이 좀 무식합니다. 직선제로 값세다. 예. 근데 우리는 되게 발췌개헌이라고 하면 직선제만 알고 계신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건 이따가 나오니까 제가 한번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결국 부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2.28 민주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거 중요해요. 왜? 사실상 4.19의 도화선이 된,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4.19의 도화선 그러면 야, 그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이 떠오른 거 아니야? 그거는 3.15 선거 후고요. 3.15 부정선거 전에는 이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일요일날 학생들을 강제 등교시킨 거예요. 자유당 정권이. 왜? 야당 후보 연설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때 대구에서부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이미 3.15 선거 전서부터도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 포문을 연 게 2.28. 대구입니다. 대구. 그리고 3.15 부정선거 후에는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씩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부분을 정말 어려워하더라고. 선생님, 미소 공동위원회는 뭐고, 좌우 합작은 뭐고, 신탁 통치는 뭐고. 자, 순서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자, 남쪽에는 이제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 그래서 이거를 모스크바 3상.
여기서 뭘 결의했냐? 야, 신탁 통치하자. 5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한 걸 잘 되게 하려면 결국 미소 간에도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미소 공동위원회예요. 그래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덕수궁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1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어떤 그 예비 회담이 열렸던 곳이 덕수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주제는 빤한 거죠. 왜? 미군 쪽에서는 야, 그냥 쪽수로 투표해. 근데 상대적으로 남쪽보다 인구가 적은 이 북한 소련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씨. 야, 남한에는 아직도 보면은 친일파들도 많아. 그러니까 친일 색채 싹 뺀 정당 대표들이 모여갖고 새 정부를 구성하자. 이걸로 질질질질 끈 겁니다.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나가리가 납니다. 예.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승만이 툭 튀어나왔고 정읍에서 안 되면 남한에서라도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이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이승만 저 개새끼 뭐 어쩌고 저쩌고 저 반통일 세력 그런 데다가 이제 이때부터 남로당이 슬슬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게 우리는 대구 폭동이라고 배웁니다만 당시 대구가 심각했습니다, 진짜. 정치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대구에서 항쟁이 일어나요. 이거를 대구 폭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항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이제 여기서 구별을 하는 거야. 항쟁? 빨갱이네? 아니지. 대구 폭동이라고 말하는 놈이 친일파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당황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여운형하고 김규식 불러. 둘이 좌우압작을 한번 시도하게끔 해보자. 그런데 결국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좌우압작 7원칙까지는 합의가 됩니다만 여운형이 47년 7월에 암살을 당해갖고 이게 또 흐지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냐. 미소 공동위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야, 안 열어? 빨리 열어. 결론 내란 말이야. 근데 똑같아. 한국은 계속, 그러니까 남한 쪽은 계속 그냥 총선거로 해. 이거고 이쪽은 아니야, 정당으로 해야 돼.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뭐였냐. 이때서부터 미군정이 남로당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위조 집회 사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살인, 폭행 이런 것도 물론 중죄긴 합니다만 미국은 금융사범은 정말 엄격해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도 좀 본받아야 됩니다. 예. 재벌들 떨리지? 그래서 위조 집회를 만들어서 유통했다는 걸로 엄청나게 남로당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여기 항의를 하는 거죠. 야, 이래갖고 무슨 남북한 통괄 정부가 되겠어? 그러니까 결국 서로 명분 싸움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엔 47년 10월에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는 딱 2번 열린 겁니다만 2번 열리는 사이에 그러니까 1차 이후에 정읍 발언, 대구 항쟁, 좌우압작 시도, 그러다가 좌절, 그리고 2차 공동위원회. 물론 이제 남로당 본격적으로 이제 때려잡기 시작하고 요거까지. 그리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했지만 결론이 안 나니까 미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죠. 야, 이거 유엔으로 가자. 에이씨,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서울의 미소 공동위원회를 차리고 있던 소련 측이 결국 10월에 철수를 합니다. 이게 47년 10월이에요. 그래 다음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던 그대로입니다. 유엔에서 일단 총회를 해서 야, 일단 남한만이라도 정부 세우자. 그리고 1월 달에 또 한 번 결의를 하고 48년 1월. 그리고 북한으로 입국을 하려고 그랬는데 소련하고 북한이 유엔에 입국을 거절하니까 야, 그럼 5월 10일 날 남한이라도 총선거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48년 4월 3일 제주 4.3항쟁이 터진 거죠. 예. 제가 또 자막으로 순서 써드릴게요. 예. 그러나 어쨌든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에 유엔에서 그럼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결의가 된 거고 그래서 5월 10일로 날이 잡혔으나 그 사이에 제주 4.3항쟁이 이제 또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거의 완벽하실 겁니다. 정리됐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이에요. 서울.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논성을 전개했다. 첫째, 여기서 강주룡은 여성분입니다. 평양의 고무신 공장 노동자였어요. 근데 이 일본인 이제 이 기업주가 돈을 안 주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을밀대 지붕에
이제 계속 천을 엮어갖고 로프를 만들어서 그 지붕에 올라갖고 고공 농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공 농성을 한 1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홍보는 성공을 해요. 그러나 결국 질질질 끌려 내려갖고 옥사를 치르다가 결국 진짜 딱 만 30에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이제 강주룡 여성 노동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했다. 이게 부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냐? 박재혁이 의열단에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이 물어봤겠죠. 어디 사람입니까? 마치 부산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부산 경찰서를 폭파하시고 부산 경찰서장을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시 이 폭파를 할 때 쉽게 말하면 그 같이 폭파가 됐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박재혁 열사께서도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폭탄의 후유증 그리고 그 뒤에 끌려간 다음에 고문 후유증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 1921년 3월에 경성 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구에서 수감돼 갖고 근데 또 폭탄 상처 입은 상태 고문까지 가 있네. 그러니까 나 차라리 굶어 죽겠다라고 해갖고 형 집행전에 옥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찰서 폭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5번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제는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지주 문제철? 이게 바로 1923년부터 24년 정말 전라남도 바닷가를 쩌르르르하게 했던 암태도 소작쟁이를 말하는 건데요. 암태도는 신안군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신안은 그다지 이미지가 안 좋죠. 뭐 염전노예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옛날 얘기고요. 그리고 이 신안군은 천사라고도 불려요. 천사. 이게 뭐냐? 섬이 거의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일일이 다리로 연결하고 뭐 하고 어마어마한 공사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전남 신안이 되고요. 결국 근데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8알을 가져갔대요. 8알. 그래서 시위가 뭐냐? 야, 4알로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 아니 농사를 지었는데 지주가 80%를 가져가면 그 소작이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40%만 가져가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결국 1년을 간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문제철이라는 지주 쪽이 사실상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무리 식민지 시대라도.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이 농촌 투쟁의 첫 장을 열어 제낀 사건이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다. 그러면 반면 파업 쪽은 뭐가 있냐? 원산의 라이징선이라고 하는 중화학공업 회사가 있었습니다. 라이징선. 이게 우길이에요. 옥일. 떠오르는 태양. 그래서 여기서 원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게 파업 쪽에서는 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강주룡은 뭐야? 이거는 이 분 혼자서 고공농성을 하신 거죠. 파업이 아니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어디 갔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대한제국의 무관 출신이다. 실제로 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진위 대장을 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랬다가 신민에서도 활동을 했고 만주 그리고 특히 연해주에 가서 한인 사회당을 창당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도 했다. 근데 중간에 딱 하나가 빠졌네. 그래서 당시 사분오열되어 있던 연해주에 통합정부를 세웠으니 그게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된 게 대한국민의회. 이동휘 어르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2, 3, 4, 5예요, 오히려. 자, 2번. 예난에서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게 두 번째였던 것 같은데,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대 장교단. 이게 이제 김원봉. 여기는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고요. 그리고 사병단은 조선의용군이 되는데, 조선의용군이 되기 전에 화북 청년 지소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결의를 다진 거죠. 하자. 와! 그랬다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그 팔로군,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이 되고 그리고 조선독립동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끌었던 책임자는 누구냐? 김두봉이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서전서숙. 그러니까 서숙이 뭐예요? 그런데 이 기숙사예요, 기숙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 공부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세워지게 된 최초의 기숙사형 학교 겸 독립투사 양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을사늑약 체결 직후 망명을 한 이상설, 이동영, 여준, 정순만, 김우용 등이 간도에 있는 자제들에게 야, 새 시대를 대비해라. 독립도 대비해야 된다. 라고 해서 만든 최초의 학교가 서전서숙. 그래서 이제 여기서 뻗어나가게 된 게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이제 뭐 그 명동에 용정에 있는 명동학교,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윤동주 시인이 나오시게 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서숙의 원조가 되는 게 바로 1906년 만주에 설립된 민족교육기관 서전서숙이 됩니다.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한때 고종을 옆에서 모시던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만든 독립의군부입니다. 이게 처음엔 잘 됐어요. 그래서 대한독립의군부로까지 확대가 되는데 결국 조직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비밀이 생 거죠. 그래서 주요 간부하고 임병찬까지 체포가 되면서 고종의 밀명을 받아갖고 했던 이 복벽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독립을 쟁취하더라도 야, 우리는 입헌군주제나 민주공화정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다시 황제를 부활시킨다. 이게 복벽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시대착오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운동 방식도 보면 좀 깨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국권 반환 요구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그리고 360여 군데에서 국권 반환 및 일본군 철수를 요구하는 전화 시위를 한다. 아니 이러면 일본이 뭐 꿈쩍이나 합니까? 예. 그래서 진짜 고종은 참 좋게 평가를 하래도 얘 끝까지 왜 이럴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자, 그다음 의열단의 활동 강령인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이건 너무너무 유명하죠.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그런데 이게 배경이 있어요. 왜냐? 신채호 선생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임시정부 안 되겠네? 왜? 아마 이동희 선생이 느꼈던 거랑 비슷한 거였을 거예요. 개조파들한테 너무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그 개조는 뭐냐? 야, 조금만 고치면 돼. 근데 신채호 선생이나 이 이동희 선생 같은 경우는 창조파였거든요. 싹 깔아야 된다. 그 여기서 핵심은 누구냐? 참 미안한 얘기지만 1순위는 당연히 이승만이고요. 2순위는 안창호 선생이었어요. 물론 안창호 선생님 되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무장봉기 내지는 이 민중혁명을 지향했던 무장투쟁을 지향했던 분들이 봤을 때는 안창호도 너무 물러 터진 거죠. 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뭐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뭐 이승만은 더 했죠. 그죠? 있지도 않은 나라 갖고 우리가 독립할 때 도와주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채호가 나중에는 이승만은 짱이다. 없는 나라도 팔아먹는 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시정부가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모였던 대한인 대표자 회의가 여기서 나가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도 사실 갈 데가 없었고 또 김원봉도 의열단 통쾌는 한데 야, 우리가 언제서부턴가 너무 좀 무목적적으로 이렇게 폭력 테러만 하는 건 아닌가? 안팎의 비난과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의열단의 어떤 그 정신적인 목표, 우리 단체가 나아가야 할 길.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단체의 헌법 성격이라 그랬고 강령이라고 합니다. 강령. 그래서 이걸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게 조선혁명 선언이 됩니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무장투쟁과 민중봉기가 우리가 조선혁명을 해야 되는 본격적인 살길이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테러만 하는 거랑 뭔가 뚜렷한 목표와 지향점을 갖고 활동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훗날 김원봉 선생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무정부주의적 색채가 있다. 근데 무정부주의가 진짜 정부가 없는 게 무정부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근데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이 이동희 선생은 그래서 임시정부가 나가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러시아 쪽에서 그리고 연해주와 러시아 쪽에서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김원봉 선생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자생적인 공산주의자였던 거예요. 이동희 선생은. 그런데 꼭 이런 데 가면 어디 있다? 예. 외세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자가 있겠죠. 예, 뭐 한모식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볼셰비키당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자들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 말년에는 야 다시 연해주에 돌아와서 이제 그 후원 사업에 집중을 하시다가 결국 지독한 감기가 폐렴이 되면서 1935년에 예, 순국을 하시게 돼요. 병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1번. 대한광복군 정부 이게 나중에 대한국민의회로 확장됐다. 그래서 이 대한국민의회의 장 자격으로 임시정부 통합이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럼 국무총리는 이동희 님이 맡는 걸로 하고 대통령은 이승만 우리 양아치께서 맡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임시정부가 구성이 됐던 거고 결국 한민족 대표자 회의에서 신채호의 폭탄 발언과 이동희의 탈퇴 선언으로 임시정부는 1차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 붕괴가 된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 이제 박은식이 됐는데 박은식은 사실상 야 임정 접자라고 했는데 싫어요라고 끝까지 사소했던 게 이제 나중에 백범 김구 선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은 뭐 임시정부도 거의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냐 전반부는 그죠? 예,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만평인데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다? 훗날 YH 무역 사건이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YH 사건은 하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결국 박정희가 총 맞아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거냐? YH 무역이라는 가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임금을 체불을 하고 날랐어요. 그러니까 여공들이 계속 갖고 막 항의도 하고 시위도 안 돼.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를 가게 됐냐? 결국 당시 김영삼이 이끌고 있던 신민당 당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왜? 78년 총선에서 어차피 유신헌법 엉망진창이니까 다수당은 당연히 공화당입니다만 득표율에서 신민당이 공화당을 앞서게 돼요. 그래서 김영삼이 사실상 증신적인 대통령은 네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정희를 슬슬 긁은 거죠. 그리고 YH 무역의 그 여공들도 이제 여성 노동자들도 야야야 신민당이 이제는 세대 그 신민당 당사를 간 거예요. 우리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YS도 당연히 자기 정신적 대통령이니까 지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경찰이 여기를 강제 진압을 하러 옵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이 YH 직원 중에 한 명이 죽어요. 그리고 막 이제 막 무자비하게 연행을 해 가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김영삼이 국회에서 독설을 합니다. 이 유신 정권 미쳤대. 박정희는 물러가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 박정희가 정말 빡친 거예요. 그 전서부터 뭐 정신적 대통령 해갖고 이제 막 열이 받아 있었는데 야, 저 새끼 제명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국회의원에서. 아무리 유신헌법, 유신정부라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뭐 간첩 혐의라든가 뭐 이런 게 확실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어죽다짐으로 밀어붙인 건데 또 이게 또 제명이 되네? 그러니까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부산 마산에서부터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부마항쟁이죠. 근데 이게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진압은 고사하고. 그래서 이때서부터 권력 핵심부인 청와대 경호실장인 차지철은 우리도 캄보디아처럼 탱크로 확. 근데 김재규는 안 된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이러면 일 더 커진다. 이쯤에서 뭔가 그러니까 김재규가 훗날 그 말도 했다고는 하죠. 뭐 이거는 사람마다 기록이 좀 하지만 각하가 언제 물러날 건지 아예 비전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이건
진압 안 된다. 이러다가 일어난 게 이제 11.6 탕야탕야 탕탕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공들이 우리 떼어먹힌 돈 주세요라고 시작을 한 게 유신 정권의 붕괴까지 불러오는 스노우볼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당연히 1번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엄청난 함정이 하나 있다. 요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인데, 3.1 민주구국선언, 이거는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기도회를 가장을 해서 시국선언을 한 겁니다. 이때 윤보선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정말 짜르르르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76년 3월 1일 명동성당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출범됐다. 아니 이거 2공화국 아니야? 민주당 때? 아니에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췌 개헌안 때, 즉 52년에 개헌을 할 때 이승만이 양원제를 하겠습니다 대신, 근데 해놓고 뭉개고 안 했어요. 그리고 56년에 다시 4.4.5입 개헌을 하면서 그냥 깔아 뭉개버린 거죠. 즉 문서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양원제를 했던 건 2번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아차하면 틀리는 거죠. 그죠? 자, 6.3 시위. 이거는 뭐냐? 물론 박정희 정권이 돈이 없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한일 배상 청구를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굴욕 외교를 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64년. 그래서 이때서부터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맨날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막 그때 제가 고려대학교 학생 지도자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 뒤 우리 이명박 각하의 행보를 보면 과연 이분이 시위를 주동한 게 맞는지, 그래서 풀악지설도 나오고 막 이러죠. 예,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직 살아계신 분이니까. 예, 그런 썰이 있다. 근데 이 64년 6.3 시위를 주도하던 다른 주동자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카카? 예? 의심스러워요. 64년. 그다음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청계천에다가 피복 노조라는 걸 만들고 박정희한테 편지도 보내죠. 저기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좋은 법도 있는데 왜 이런 게 안 지켜지나요? 지켜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개 작살이 나니까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면서 분신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의 거의 효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효시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언제냐? 생각보다 빠릅니다. 되게 전태일 하면 유신 때, 아니 유신 전이에요. 1970년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해드린 5문제 중에서는 그 고공농성을 했던 강주룡 여성 노동자,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의 장을 연 우리 전태일, 예, 그리고 암태도 소작쟁이, 또 이제 여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만 원산의 라이징선 총파업,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1, 2, 3차 가보개혁은 이걸로 거의 마스터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자, 공수교대 네 번째 이야기 겸 52회의 후반부 10점, 후반부 3점짜리 5문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공수교대는 이거는 편집은 쉬워요. 예,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월 17일 토요일 날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또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그리고 수업 소개 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